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3단원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려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선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서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여러분이 방학 때 8월 15일 날 쉬었죠? 광복절이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으면서 광복을 맞이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사라진 것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조선의 문화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면 지금 왜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고려 말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고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요거 알아둘 필요 있어요. 이성계. 자, 조선을 세운 사람은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성계 혼자 나라를 세울 수는 없겠죠. 바로 신진사대부들과 힘을 합치게 됐겠죠. 자, 왕건도 기억나죠? 왕건도 혼자 나라를 세우진 않았었어요. 고려의 왕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태조 왕건이었죠. 이 태조 왕건 역시 자기는 지방의 무슨 세력 출신이었지? 호족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과 호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던 게 바로 고려였지. 당연히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더라? 좋지.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혼인정책 맞아요.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왕씨의 성을 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왕권을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이랬다고 했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에게는 태조라는 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요. 태조 이성계가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요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고 세우게 된다. 이후 조선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 위기를 맞았지만 잘 극복했다. 자, 그럼 조선의 가장 큰 위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하면 바로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그 다음 병자호란은 바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청나라에게 결국 패배하게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임진왜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야?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지. 일본이 쳐들어온 걸 이겼잖아요. 근데 병자호란은 의외로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근데 병자호란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 그래서 왕이 무릎을 꿇고 청나라의 황제에게 절하는 굴욕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건데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임진왜란 이야기가 승리했으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병자호란은 패배한 전쟁이라 이제 좀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조선이 큰 변화를 맞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배울 거는 이 조선을 어떻게 이성계가 세우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선 초기 전기의 정치나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인물들이 바로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복궁 긍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죠. 경복궁에 가시면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건물입니다. 광화문이 바로 이 경복궁의 남문, 그러니까 가장 큰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궐의 남쪽 문이 바로 광화문이야. 광화문을 지나서 쭉 직선으로 된 길을 지나가면 바로 이 근정전이 바로 보입니다.
뒤에 북악산이 보이고요. 그 다음 이 경복궁 근정전은 아주 경복궁의 상징적인 건물이고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은 1395년에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는 거지. 임진왜란 때 왜 불타버렸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타버려가지고 여기가 원래 비어져 있다가 1867년 고종 때 다시 지었다. 그러니까 1592년에 지어버린 불타버리고 뭐 한 200년 정도 비어 있다가 다시 지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정전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파란색 지붕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청와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경복궁은 가면 뭐 볼거리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궁궐이고요. 그렇죠. 가보시면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는 절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왕이나 신하들 아니면 뭐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시가 되면 들어갔겠지만 우리가 평민은 전혀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지금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런 왕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신분제 사회가 아닌 국가라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길이 있는데 이건 어도라고 해서 왕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절대 여기를 신하들은 밟을 수도 없었고 지나다니기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는 길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밟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고 나면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가셔가지고 내가 배운 것대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을 보시려면은 고려 말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고려 말의 상황부터 먼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고려 말의 상황을 잘 보시면 자,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려 내부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고려에게 주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고려가 우리 선생님하고 공부했죠. 고려는 거란의 침입은 1차 침입의 서희의 단판,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에서 거란은 물리쳤어. 하지만 결국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물론 수도를 강화도에 옮겼고 뭐 김윤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귀주성이나 충주성, 뭐 처인성 이런 곳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 몽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죠? 패배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몽골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몽골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다? 원나라다. 결국 이 몽골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몽골의 간섭을 받았을 때 고려 왕들을 보시면 이름 앞에 충자가 붙습니다. 고려에게 충성한다. 그리고 이 몽골의 원나라의 공주랑만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되는 거지. 그만큼 많은 간섭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나요? 자, 근데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이 몽골이란 나라도 결국에는 힘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결국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자,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한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 원의 간섭기에 결국 이 원나라에게 친하게 붙어가지고 세력을 키우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다 고려인들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원나라에 잘 빌붙어가지고 이 원나라의 권력을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땅을 넓히고 권력을 차지하는데 바로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권문세족은 다른 말로 하면
원나라와 친한파다 해서 친원파라고도 불러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권문세족이란 대대로 권력이 있던 집안이야. 그리고 무신 정권의 자손들이다. 네, 무인으로서 정권을 차지했던 이 무신 정권의 자손들. 결국 원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성장한 계층이고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이었다. 근데 원나라의 힘을 이용한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몹쓸 짓들을 많이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결국 이 친원파들은 정치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죠. 고려 기록에 따르면 이 친원파나 권문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뭐 정치판에서 막 지들끼리 모든 관직들 다 해먹고 그렇죠? 각종 요직 좋은 자리들은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야. 그다음에 원나라 편만 드는 거죠. 고려의 신하들이지만 고려 왕의 명령이나 고려의 개혁, 고려를 고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는 데 더 바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권문세족들의 땅이 산과 산을 경계로 삼았대요. 이 산에서 저 산까지가 내 땅이야. 얼마나 넓어. 그치? 또 강과 강을 경계로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나 권력을 빼앗았고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고름을 짜내는 이런 형태를 보였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 근데 이 권문세족이 빌붙었던 이 원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 이 원나라도 결국 힘이 떨어지는 거지. 몽골족이 지배를 벗어나서 결국 중국이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 명나라라는 나라가 생겨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나요? 바로 이런 시기였어요. 즉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생겨나려고 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기는요 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자, 그림으로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고려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는 원나라가 누구로 바뀌려고 한다고 했어? 명나라로 바뀌려고 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려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있죠. 근데 이 일본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자기들끼리 서로 막 편으로 나눠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일본은 자기들끼리 섬나라다 보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관리가 잘 안 돼. 뭐 자기들끼리 무력 있는 애들이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일본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를 자꾸 쳐들어와? 이 고려에 자꾸 해적질을 하러 오는 거야. 이런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 왜구라고 불러. 마찬가지로 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던 시기니까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도 아직은 원나라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상태야. 그러다 보니 얘네들 중에서 도적대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보로로 막 훅 쳐들어오는 거야.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홍건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국도 혼란스럽고 일본도 혼란스러운데 이놈의 도적들이 심심하면 고려로 막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먹을 걸 빼앗아가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고려 말에 연이은 외적의 침입이다. 이 외적의 침입은 여기 홍건적 이런 도적이지.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지. 그다음 왜구. 네. 왜구는 해적이야, 해적. 이런 것들의 침입으로 굉장히 고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권문세족, 즉 친원파가 굉장히 부정부패, 욕심을 부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려면 외부적으로도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썩은 세력, 그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통일신라도 망할 때 기억나죠? 굉장히 귀족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기들이 지내는 별장을 만들었을 정도로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그치? 신분제도는 없지만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적은 자로 나눠지는 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역사를 배우나 봐요.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 친원파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야?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이 나쁜 놈들, 이 썩은 놈들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신진사대부예요. 자, 그럼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보다는 권력이 강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은 대대로 권력이 있던 집안, 소위 잘 나가는 집안 출신들이 권문세족이었다면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 사람들도 물론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로 지방에 있던 세력이거나 그 다음에 중앙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방에서 뭐 향리라든지 지방 관리들을 하던 사람들의 주로 아들들 요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적인 능력들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권문세족들이 비판한 것이죠. 아니 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원나라나 아버지 권력 믿고 정치를 함부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진사대부는 바로 이 사상을, 이 생각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돼요. 신진사대부는 바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 유학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유학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인간의 마음은 뭘로 되어 있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우주의 이치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 유학이나 성리학이 여러분이 이미 돈에서 다 쓰고 있어요. 퇴계이왕 1,000원짜리 퇴계이왕 선생님하고 5,000원짜리 율곡이 선생님이 이 유학 성리학에 굉장히 능통하고 잘했던 분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 물론 이왕 선생님하고 율곡이 선생님은 한참 뒤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신진사대부는 유학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얘들아, 고려는 무슨 종교를 믿는 국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불교였지. 맞아? 불교였어. 즉 친원파들 역시 불교를 믿었고요. 알겠나요? 근데 이 불교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했을 것 같아? 아니겠지. 이 불교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쌓는데 눈이 멀어 있었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불교 각종 절들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불교 절들이 오히려 자기들 땅을 넓히고 주변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더 못 살게 사는 그런 못 살게 하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록에 보면 그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불교 절인데 사람들한테서 높은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든지 땅을 빌려주고 곡식을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막 비율의 곡식을 받아낸다든지 심지어 그 남는 곡식은 자기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불교 절에서요 그 남는 쌀로요 술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뭐든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굉장히 뭘 비판하겠어요? 당연히 불교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불교를 엄청나게 비판하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신진사대부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권문세족은 누구랑 친하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했지? 그치, 친원파. 원나라와 권문세족은 들러붙으면서 권력을 차지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어느 나라가 떠오르고 있어요? 명나라가 떠오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원나라를 멀리하고요. 바로 명나라와 더 친한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이런 거에는 이런 생각도 박혀 있는 거죠. 원나라를 세운 건 몽골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명나라는 결국 중국을 원래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족이라고 불러요. 한족. 그러니까 이 중국의 원래 한족,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라고 하잖아. 이 한족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명나라를 더 높여주는 그런 파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근데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이랑 붙으면 못 이겨. 왜? 지금 이제 막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힘을 얻어가는 세력이야. 근데 이미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건 권문세족이라는 말이야. 자기들 혼자서는 권문세족을 비판하기만 할 수 있지 진짜로 이기고 권력을 잡을 수는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권력을 잡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바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바로 누구였냐? 다 두 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우리 그 노래 부르다 보면 100명의 위인들 부르다 보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했던 최영. 이 최영 장군이라는 사람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왜구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성계. 이런 사람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고려사회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원나라는 결국 명나라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원나라는 명나라에 의해서 결국 사라지게 되고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중국은 명나라가 생겨난 거야. 근데 이 명나라가 고려의 북쪽 땅의 일부를 내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나라가 고려를 점령하면서 이 고려의 윗부분인 지역들을 자기들이 뺏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설치했었냐면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관청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직접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바로 고려 말에 굉장히 개혁 정치를 펼치던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이 빼앗겼던 쌍성총관부 일대의 영역을 빼앗아 와요. 당연히 이때 누구와 마찰이 있었겠어요?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던 권문세족과 마찰이 심했겠죠. 결국 그런 개혁을 꿈꾸었던 공민왕도 나중에 이런 권문세족 같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공민왕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려 말은 이렇게 왕까지 죽임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나라 고려가 쌍성총관부 공격에서 땅을 빼앗았잖아. 근데 나중에 생긴 명나라가 고려한테 야, 그 쌍성총관부 일대는 원나라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그거 우리가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 물리쳤으니까 그거 우리 땅이지 내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결국 고려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자, 이때 왕하고 이때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최영이 이 당시에는 이성계보다 더 권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때 총대장을 누구로 보내? 이성계를 총대장으로 해서 요동과
중국의 동쪽 지역인 요동 지역을 고려가 이제 공격하라고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네. 근데 공격하게 했어요. 근데 이성계가 요동으로 가는 도중에 결국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리게 됩니다.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해?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즉 총대장이었던 이성계가 아니다. 이때는 공격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성계가 내걸었던 사불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이유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유가 이성계가 이야기한 네 가지의 명분은 이래요. 들려드릴게요. 알아만 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다. 고려는 작은 나라고 명나라는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가 뭐 지금 공격하면 뭐 왜고가 쳐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이유였고요. 그 다음 뭐였더라? 나도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쳐들어가는 때가 여름이다. 더운 여름에 쳐들어가면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군사 작전을 벌이기 여름이라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활을 쏘기가 어렵다. 활이 팽팽해져야 땡기는데 이런 여름철에는 활 시위가 팽팽해지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결국 군사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명령이라는 것이 뭐 안 싸워봤으니까 일단 이겼을지 졌을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반역인 거지. 그치?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버려?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바로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자기보다 높았던 사람, 자기 보고 요동을 공격하라고 했던 최영을 바로 제거하죠. 최영을 제거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왕을 바로 폐위시켜버리죠. 네. 바로 최영과 함께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던 우왕을 왕위에서 쫓겨내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우왕을 마찬가지로 자기 명령 내렸던 우왕을 임금자리에서 몰아내게 하고 바로 창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창왕은 말이 창왕이지 실제적인 권력은 누가 차지하는 거야? 바로 이성계가 차지하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창왕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나중에는 공양왕이라는 사람으로 왕을 바꿔. 이성계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공양왕을 설득해가지고 설득이지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려 말의 정치. 네, 그 다음 조선의 건국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을 그림으로 보시면 곡식을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고려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바로 권문세적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 이것을 비판하는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 즉 유교를 주사상으로 하던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손을 잡게 된다. 그 다음 결국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가 바로 요동 정벌을 거부하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신진사대부 안에서도 두 파로 나뉘게 돼요. 이 신진사대부도 이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고려를 계속 개혁해야 된다. 고려란 나라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라는 고려를 개혁하자는 파와 아니다. 썩어버린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워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파,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 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가 됩니다. 조선을 세워야 된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 되냐면 정도전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토지제도를 개혁한다. 자, 결국 이 권문세족들이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빼앗았던 토지,
그럼 얘들아 왜 땅이 중요할까? 지금도 땅이 중요하지.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랐잖아.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슈퍼가 있니 마트가 있니 무슨 음식점이 있니 결국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땅이 없다는 얘기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고 땅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욕심을 부렸겠죠. 권문세족들이 땅을 많이 빼앗았을 것이고 권문세족들이 땅을 많이 빼앗으면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제도를 개혁하게 됩니다. 즉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빼앗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그치? 권문세족한테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새롭게 커나가야 되는 세력이잖아. 이 신진사대부 세력한테도 뭔가의 경제적인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말도 더 잘 들을 거고 이 사람들이 더 돈을 쌓아가지고 이성계인 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토지제도를 바꾸게 돼요. 그게 바로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전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의 관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이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세금을 걷어서 뭘로 하는 거냐면 월급으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이 바로 과전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전에도 전식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국적으로 주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은 관리가 아주 지 마음대로 막 세금을 걷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거지. 아니면 저기 비어있는 땅을 관리한테 줘버려. 관리가 아주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심지어 막 그 땅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서 세금 걷는다 라고 했잖아. 원래는 100가마니 중에서 10가마니만 걷어야 되는데 이 관리회가 사기쳐가지고 20가마니, 30가마니 걷어버리는 거지. 그럼 백성들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못된 짓을 자기 자식한테까지 물려줘.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았다는 게 고려 말의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걸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정해진 만큼만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전이라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만 경기도 땅에서만 걷게. 그래서 네 월급으로 써라. 네 여기 지금 서울에 한양에서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과전을 받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것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숲이나 들에 대한 권리는 주지 않았다.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안 돼. 네가 관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과정 아주 배경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했고요. 뒷부분 조금 더 보면서 더 이어서